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오늘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책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은이는 조 디스펜자로, 조 디스펜자는 생화학을 전공한 후에 조지아 아틀란타 라이프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카이로프랙틱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이클 경기 도중에 차에 치여서 척추가 6군데나 부러지는 사고를 겪은 후 그는 뇌의 치유력을 통해 수술 없이 단 12주 만에 걷게 됩니다. 이후 자연 치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는 열쇠가 바로 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 잘못된 습관과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여러 상을 수상한 영화에도 출연을 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논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기도 했죠. 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지은이 조 디스펜자, 옮기니 김재일, 윤혜영, 펴낸곳 주한원. 209페이지. 지식과 경험을 지혜로. 지력은 학습한 지식이고 지혜는 경험한 지식이다. 감각 경험이 일화 기억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마침내 지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혜는 어떤 것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람타 학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람타는 늘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 인류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 쪽의 그림 6.3을 통해 지식이 진화로 이어지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누군가의 경험이자 지혜다.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 서로 통하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곱씹으며 숙고해서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때 뇌에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활성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 일단 우리가 어떤 정보를 지적으로 습득하거나 배운 것을 환경에 적용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새로운 감정과 지혜를 만들어내는 경험의 진짜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식은 경험으로 바뀌는 바로 전 단계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배운 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새롭고 더 강화된 경험을 만들 수 있다. 감정은 경험의 최종 산물이다. 따라서 의지를 갖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된다. 또한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때도 지혜가 생긴다. 지혜는 우리의 의지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불러온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 다음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이해한 후 행동을 변화시킬 때 진화는 이루어진다. 경험이라는 선생. 살다 보면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경험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어렸을 때 나는 처음 스키를 타러 가면서 같이 간 동생에게 이론적인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스키란 그저 다리를 잘 모으고 막대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밀어내면 충분한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동생에게 내려올 때까지 웅크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2분 만에 나름의 스키 강습을 끝냈다.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우리가 처음 스키를 탔던 날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았다.
우리는 스키를 멈추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 것에서부터 나무나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법까지 세세한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새로운 경험 속에 몸을 던졌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스키를 타기 전에 배운 지식이나 정보의 신경회로가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배운 것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였다. 그나마 이 역시도 통증과 추위, 피로 같은 감각 경험을 통한 것이었다. 바로 다음 날 우리는 강습을 신청했다. 연합의 법칙.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스키 강사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스케이트나 자전거 혹은 수상 스키를 탈 줄 아는지 물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스키 강사는 연합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었다. 나 역시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이 법칙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내가 신경세포를 나무에 비유한 것을 기억하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낯선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익숙한 것을 들어 설명했다. 내가 나무를 언급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저장된 경험과 지식을 분류해 맞는 정보를 찾아냈을 것이다. 우리의 뇌는 마치 구글이 검색어에 맞게 책을 찾아두듯이 이러한 일에 매우 능숙하다. 방금 나는 연합의 법칙을 또 사용했다.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 책, 검색을, 연합을 위한 정보, 구글 검색을 통해 잘 모르는 것, 뇌의 연합 능력과 연결시킨 것이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의 연합의 법칙을 통해 뉴런 간의 연결을 더 강화한다. 이러한 연합학습의 원리는 헵의 이론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약한 자극, 우리가 배우려는 새로운 정보, 강한 자극, 이미 뇌의 회로를 형성하고 있는 익숙한 정보, 동시에 활성화되면 약한 연결은 강한 연결에 의해 강화된다.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해 새로운 개념을 형성한다. 만약 어떤 것을 배울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이는 그것과 연관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이와 연관되어 있는 아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일단 아는 것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그 옆에 새로운 개념을 위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회로에 새로운 연결을 추가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추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당신이 이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시냅스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 단어를 처리할 신경회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추골이란 귀 안에 고막에 달린 망치처럼 생긴 작은 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또는 소리가 파동처럼 고막을 진동시키면 망치가 움직여 뇌가 해독할 수 있는 상태로 소리를 변환한다고 설명하면 어떨까? 헵의 모델에 따르면 이런 식의 설명은 당신의 뇌에 존재하는 회로를 활성화한다. 망치나 뼈, 고막, 파동, 그리고 귀에 대한 개념은 이미 뇌 속에 회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회로를 이용해 당신은 활성화된 신경망의 새 연결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연합의 법칙이란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뇌 회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6.4를 보면 연합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새로운 개념도 연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 여기 실화가 하나 있다. 조는 60대 후반이 돼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다. 지역 어린이의 보호자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개월마다 그는 법원에 아이들이 위탁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도 덧붙여 이메일로 보내야 했다. 조는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 과거의 기록을 모두 모아놓았다. 그의 부인 일레인 역시 자원봉사자여서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들에 관한 파일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컴퓨터로 파일을 만들고 관리하는 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사용해 원래 파일과 똑같은 복사본을 만드는 법이나 조의 파일과 일레인의 파일을 따로 관리하는 법도 몰랐다. 그들은 컴퓨터 책을 읽어가며 이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와 관련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추가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조와 일레인은 컴퓨터 박사인 내 친구 사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라는 연합의 법칙과 몇 가지 사무용품을 사용해서 예전 방식의 파일 관리에 익숙한 부부에게 컴퓨터로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녀는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파일 캐비넷에, 내 문서를 캐비넷의 서랍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에 조의 파일과 일레인의 파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폴더를 만든 다음 각각의 폴더를 실제 폴더, 서류철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사라는 조의 파일 안에 각각의 아이들을 위한 하위 폴더를 추가로 만든 후 일레인에게 직접 아이들의 하위 폴더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지식을 경험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라는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합을 사용했다. 사라는 보고서 문서 양식이라고 이름 붙인 종이 서류를 철한 다음 이것을 저장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 몇 개의 서류철에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고 각각의 문서를 복사해서 복사본마다 다시 이름을 붙인 다음 서류철로 만들었다. 사라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다고 말하면서 문서 원본을 원래 서류철에 돌려놓으면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제 조와 일레인의 뇌에 불이 들어왔다. 첫 번째 시도만에 그들은 컴퓨터로 파일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을 드래그해서 각 폴더에 옮기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컴퓨터 사용법을 이미 뇌에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있는 친숙한 사무용품과 연관지어 생각함으로써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뇌가 나이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데 연합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반복의 법칙. 우리가 연합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반복은 기억하는 데 필요하다. 처음에는 습관적인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주의를 돌리는데 엄청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반복할수록 뉴런의 연결은 더욱 강해진다. 만약 아무런 잡념 없이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더 강하고 더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해 새로운 마음 생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코치의 조언에 따라 자세 하나를 매일 수천 번씩 연습한다. 골프나 야구, 테니스 스윙을 할 때마다 매번 자신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근육을 훈련시킨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될 때까지 말이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법칙에 의해 학습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뛰어난 학습 능력에 놀라곤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는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한다. 아이가 걷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질수록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안 돼 라는 말이 쏟아지는 것이다. 안 돼, 이리 와. 안 돼, 계단으로 가지 마.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이렇게 부모가 안 돼를 반복하는 몇 주가 흐른 뒤 아기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라는 엄마의 말에 싫어 라고 대답한다. 그 순간 엄마는 당황할 것이다. 대체 아이는 어디서 이 말을 배웠을까? 안 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들으면 단어의 뜻과 사용된 상황을 연합해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처음 컴퓨터로 집필을 시작했을 때 나는 자판에 타자를 치는 일이 매우 어색했다. 손가락을 자판 위에 놓고 철자를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지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타자 치는 일이 쉬워졌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기술들이 많을 것이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단순히 쉽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말하자면 새로운 기술을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 번 기술을 마스터하면 그 후에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것을 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인 인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한 후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연습하면 뇌 속의 뉴런들이 활성화되면서 서로 연결을 이루고 이것을 오래 지속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뉴런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신경 성장 인자. 이 향신경성 화학 물질들은 뉴런 간의 시냅스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만든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에 뿌리는 비료처럼 이 화학 물질들은 수상돌기의 연결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이, 더 강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그 결과 연결이 오래 지속되고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이다. 신경회로가 고정되면 무엇을 배우든 쉽고 더 자연스러워지며 무의식적으로 된다. 운전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혹은 뜨개질을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신경회로는 더 강해질 것이다. 주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우고 있는 것에 주의를 쏟고 생각을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다. 언제나 접근 가능한 영구적인 지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려는 순간 다른 것을 마음에 둔다면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신경회로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 형성이 그렇듯이 뉴런들이 처음 연결될 때에도 잦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야 좀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들은 서로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는 고정된 신경망을 생각, 행동, 기술, 느낌, 개념으로 강화할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든 의식적인 행동은 더 간단하고 쉽고 자연스러우며 친숙하고 일상적인 그리고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는 자동적인 것이 되기 시작한다.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이 될 때까지 말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천지창조에서 하느님과 아담이 서로 손을 맞대려고 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경세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고자 할 때 서로 이웃해 있는 뉴런들은 돌기를 뻗어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면 뉴런들이 서로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우리는 헤베 이론을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된다
라고 요약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서로 더 강하게 연결된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 연결되다는 것은 서로 배열과 패턴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변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연합을 통해 처리되고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 결국 신경망이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반복에 의해 배운 것을 기억해낼 때 연합에 의해 함께 활성화하여 서로 연결되는 뉴런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뇌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 사고 과정, 기억, 기술, 습관, 행동 또는 행위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합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신경망을 만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경망을 활성화하는 것은 곧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만약 마음이 작동 중인 뇌 혹은 활성화된 뇌라면 새로운 신경망은 새로운 상태와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완전한 신경망은 막대한 양의 신경학적 자산을 샅샅이 조사하여 다양한 분역, 모듈, 소영역, 하부 구조 및 심지어는 뇌업들끼리도 연결시켜 무한대의 조합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일상이 되나? 본래 뇌는 뉴런이나 시냅스처럼 가장 기본적인 단위 수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짜여졌다. 이제부터 뇌의 두 방구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 그것을 일상적인 기억으로 만드는지 살펴보겠다. 대뇌 심피질의 두 반구는 서로 똑같지 않다. 우측 전두엽은 좌측 전두엽보다 더 넓고 좌측 후두엽은 우측 후두엽보다 넓다. 이러한 비대칭은 야코블라프 토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발견자인 하버드 대학의 신경해부학자 폴 야코블라프의 박사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반구의 생화학 물질에도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왼쪽 반구에는 도파민이 많은 반면 오른쪽 반구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스트로겐을 위한 신경호르몬 수용체가 더 많다. 당신은 지금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두 대뇌 심피질의 구조와 화학 구성이 다르다면 기능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다. 지금까지 좌반구가 우반구보다 우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좌반구는 우반구에 비해 더 활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언어 처리, 분석적 사유 및 추론, 선형 기호 논리 등 우반구보다 더 우세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뇌의 손상을 입은 대부분의 성인 환자들, 몸의 왼쪽이 마비된 인지 능력이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 때문에 처음에 신경과학자들은 우뇌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우뇌의 손상이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우뇌의 뇌졸중이 온 많은 실험 대상자들은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도 자신들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것은 편측 무시라는 현상으로 몸의 한쪽 편을 지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연구로 과학자들은 우뇌와 좌뇌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보통 어린아이가 우뇌의 손상을 입는다면 좌뇌의 손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인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다. 의사들은 언어의 중추이자 여러 기능을 관장하는 성인의 좌뇌를 수술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긴다. 어쩌면 아이들은 아직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 있고 신경회로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뇌의 손상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왜 아이들에게
운뇌 손상이 더 치명적인지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혹시 아이들은 운뇌가, 어른들은 좌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 신경심리학자인 엘코넌 골드버그 박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내놓았다. 자라면서 좌우 뇌 역할이 바뀐다? 골드버그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어릴 때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에 노출된다. 반면 어른이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익숙한 정보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 그는 이 점에서 착안하여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과 운뇌의 기능의 정보가 좌뇌로 이동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1981년 골드버그 박사는 운뇌의 기능은 새로움을 인지하는 것이고 좌뇌의 기능은 일상을 인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즉, 운뇌는 미지의 개념을 처리하는데 좌뇌는 친숙하고 알려진 특성을 처리하는데 더 활동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때 받는 새로운 자극은 운뇌에서 처리한 후 좌뇌로 이동해 저장된다. 이 때문에 아이는 운뇌가, 어른은 좌뇌가 손상을 입을 때 더 치명적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뇌에서 가장 활동적인 부위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골드버그의 가설은 고등동물 종으로서 인간의 학습 원리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헵의 학습 모델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의존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운뇌와 익숙한 정보를 처리하는 좌뇌로 구성된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익숙한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은 습관적인 기술로 축적되고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된다. 말하자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신경 가속성은 익숙한 개념을 사용해 그것을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연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헵의 모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관시킴으로써 학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보다 새롭고 강화된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한다. 학습은 새로운 정보에 집중하는 능력을 통해 지속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 이는 익숙한 것, 아는 것이 된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새로운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좌뇌가 익숙한 행동과 정보의 창고라면 운뇌는 새로운 경험을 처리해 미래의 경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뇌를 기능에 따라 철저히 구분하는 일반적인 신경학적 이론들은 수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좌뇌는 오랫동안 언어의 중추라고 여겼다. 사실 언어는 일상적이고 가장 자동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좌뇌의 영향을 받는 것일 뿐이다. 운뇌가 공간 감각을 담당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지신경과 진행한 실험을 보면 실험 참가자들은 처음 보는 퍼즐을 통해 공간 표현을 배울 때 그들의 공간 경험을 운뇌에서 처리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웠기 때문이다. 알렉스 마틴 박사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진에 따르면 이원적인 뇌의 운영, 운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여 이것을 좌뇌의 일상적인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모든 학습에 적용된다. 이들은 뇌 스캔을 통해 사람들이 단어나 사물과 관련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뇌 혈류를 관찰했다. 참가자들이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운뇌의 특정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됐다. 반면
참가자들이 학습을 통해 사물에 친숙해지자 우뇌 활성화는 감소하고 좌뇌의 특정 구역이 훨씬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서 새로운 정보가 일상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포착되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인간이 뇌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학습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실제로 실험 참가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노출시키자 우측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반면 문제 해결법을 습득했을 때는 좌측 전두엽에서 활발한 신경활동이 관찰되었다. 우뇌의 새로운 정보가 좌뇌의 일상적인 정보로 옮겨지는 것은 정보의 종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뇌의 위치에 있는 신경회로는 새로운 과제를 빨리 배우도록 전문화되어 있다. 반면 좌뇌는 주어진 과제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습하여 숙련도를 완수하는 데 전문화되어 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기. 우리는 지금 신경회로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움, 일상, 모델의 관점에서 좌우뇌의 일반적인 활동은 활동 중인 마음과 서로 관련되는 어떤 경향과 패턴을 보인다. 각자가 느끼는 어떤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모두 다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우뇌에서 좌뇌로 이동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가 하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제의 복잡성과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우뇌가 처리하는 기능들을 좌뇌보다 더 창의적, 직관적, 공간적, 비선형적, 의미지향적, 정서적,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원적인 뇌 운영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맞는 말이다. 보통 창의적일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직관적일 때 숨은 잠재력을 드러낸다. 또한 비선형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상이나 친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의미를 추구할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개념과 관련지어 새로운 생각을 넓히고 자신의 지혜로 발전시킨다. 이것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음악이 우뇌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음악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음악의 새로움 때문에 그것을 우뇌에서 처리한다. 뇌 활동 사진을 보면 숙련된 음악가는 음악을 듣고 연주할 때 좌뇌가 관여한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경망이 이미 좌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뇌가 해부학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 좌뇌와 우뇌는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배워서 그것에 숙련되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진 뇌를 가지고 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뇌 구조물에 미리 짜여 내장된 명령인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1. 새로운 정보, 의미 기억을 학습하고 새로운 경험, 일화 기억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고 뇌를 진화시킨다. 2. 우리는 연합을 통해 학습한다. 또한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미 형성된 신경망을 활성화할 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일이 더 쉬워진다. 헵에 따르면 이것은 함께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된다는 학습 모델이다. 3. 우리는 반복을 통해 기억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을 통해 신경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면 두 뉴런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향신경성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한마디로 반복적으로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더 강하게 연결된다. 4. 우리의 뇌는 학습을 통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뉴런 수준에서의 헵의 모델과 이원적인 뇌 처리 모형 모두 해당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를 다음 편에서 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